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진 지난달 주택 전기요금이 지난해 8월보다 평균 13% 올랐습니다. 또 누진제로 4인 가구는 20%대 인상이 전망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이 여전해 협의체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2,000개에 육박하는 성매매 영상을 촬영해 후기 사이트에 올리거나 불법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검은 부엉이라는 활동명으로 유명했는데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였습니다. 출근 시간 도심 아파트에서 집을 나서던 50대 남성이 괴한에게 피습당해 숨졌습니다. 3시간 만에 붙잡힌 범인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 경찰은 업무 불화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불볕더위가 다시 기승입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추석 연휴 전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정치권에서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각자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 군의관 235명을 더 투입합니다. 급한 곳에 먼저 150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안에 배치를 완료합니다. 하지만 군의관이 충분한 역량을 갖췄느냐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앞서 대형 병원 응급실에 투입됐던 군의관 15명은 업무 역량 문제로 다른 곳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정부는 꼭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군의관 투입은 일선 병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 명단이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 기피증까지 겪음을. 정부는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이 설 연휴 대비 2.2배 늘어난 8,000곳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대로 가면 추석 연휴에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매일 10,000명씩 나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은 의대 증원 백지화뿐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25, 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취소하고 오는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별 수시 모집이 이미 시작된 이상 내년 입학 정원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서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기간 전국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질환으로 수술받은 환자는 57,2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81명, 16.3%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빅5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5.1%였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탈장 증세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던 4개월 영아가 130km 떨어진 서울의 한 상급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충북 청주시 어린이병원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탈장과 요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당국은 충북과 인근 병원 10곳에서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영아는 신고 3시간이 지난 오후 1시 40분쯤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야가 의료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야 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료계를 협의체로 끌어낼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입장차가 분명해서 양측 간 신경전도 팽팽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를 적극 대화로 또 의료계와 정치권이 함께 풀어야 한다는데 적어도 여야 간 이견은 없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도 이른바 여야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며 의료계 참여를 위해 함께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좀 더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정부 여당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야당도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이번에는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하지만 내년도 증원 철회를 고수하는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방법을 둘러싸고는 양당의 의견 차이가 엿보입니다. 여당은 2026학년도 증원 규모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확정된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뿐입니다. 특히 의료계가 조건 없이 일단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켜왔다며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연일 주장하는 이유인데 일단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오는 게 먼저라며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습니다. 협의체 출범의 최대 변수는 결국 의사들의 참여 여부입니다. 일각에선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나는 오는 13일이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시 모집 마감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 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설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서는 의료 대란 책임론과 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이 대정부 질문 첫날인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네, 먼저 야당은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는데 정부는 의료개혁을 미룬 과거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의사입니까? 정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결정을 안 하셨던 정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은 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나 총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18번이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한 계엄 준비설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는데 이는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로 범죄를 덮어버리겠다는 이런 사악한 의도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남발하는 본질적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집권을 했었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정말 실망할 것이고 이 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곤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 매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법도 같이 상정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특검법 처리의 남은 절차는 법사위 전체 회의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추석 직전인 오는 12일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을 올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민생이 어렵다며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미 지난 1월 거부권 행사 당시 관련자 인권 침해와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며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서 재발의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뽑고 그마저도 비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분칠한 제3자 특검이라고 말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된 피의자 가운데 75%는 10대였는데 경찰은 텔레그램 대표까지 입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관련 사건 101건을 접수했습니다. 41명 규모의 집중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피의자 52명 특정에도 성공했는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39명으로 75%를 차지했고 20대는 11명, 30대는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하나의 어떤 놀이 문화처럼 번져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실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피의자의 75% 정도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두바이로 알려진 본사 위치와 임직원 인적 사항 등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까지 마치고 나면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대표 입건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인터폴 수배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또 텔레그램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프랑스 수사 당국과 공조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대 서울병원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이 병원 성형외과 A 교수가 집도한 인공관절 수술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환자의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병원은 자체 조사를 벌여서 A 교수를 징계위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근 시간 도심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집을 나서자마자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 숨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괴한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미리 흉기와 대나무로 된 둔기를 챙겨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에 50대 남성 A씨가 손가방과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들어오더니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로부터 1시간 10여 분 뒤 승강기 CCTV에는 두 남자가 격렬하게 몸싸움하는 모습이 찍힙니다. 피해자가 집을 나서자마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A씨가 대나무 막대기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문 앞에 누가 엘리베이터 쓰레기 여기 와서 확인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앞에 머리색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 엎어졌어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이 찔린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계단으로 황급히 내려온 뒤 차를 타고 어디론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지 3시간 만에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와 피의자 A씨는 다름 아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원한 관계를 비롯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좀 이상한 회사 내에서 불화가 있었다 그래요.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사람 나름대로 조금.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부검을 의뢰하고 피의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선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신용대출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달보다 5천억 원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대출 시장과 이번 규제가 부동산에 미칠 여파는 어떨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9월 들어서는 주담대 증가세는 좀 한풀 꺾인 모습인데 네. 지금 신용대출이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풍선 효과 때문일까요? 네, 풍선 효과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풍선 효과가 바로 이런 거죠.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면을 누르면 이쪽 면이 부풀어 오르죠. 예. 가계부채 규모를 제약한다고 해서 차주당 가계부채의 필요한 양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차주의 가계부채의 요구는 있습니다. 근데 가계대출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 대출 규제는 다른 대출에 대한 지지가 커지는데 방금 나왔던 것처럼 신용대출 증가액을 보면 이 9월 1일부터 5일까지 단 5일 동안의 이 신용대출 증가액이 8월 한 달 신용대출 증가액의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월도 굉장히 크게 증가했었는데 9월 1일에서 5일, 딱 9월 한 달이 아닙니다. 정확히 5일 동안의 신용대출 증가액이 8월 한 달 분량의 반 정도 된다라고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신용대출도 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금융당국은 이렇게 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가계대출에 진정되는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대출을 규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스트레스 DSR은 주로 2금융권도 포함이지만 주로 1금융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대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인 거예요. 예. 근데 이 신용대출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니까 신용대출도 제약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또 어디로 갈까요? 카드론으로 갑니다. 아하. 그럼 카드론까지 제약하면 어디로 갈까요? 보험이라든가 그 밖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금융권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상금융권이라고 하는 사금융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본질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유도하고자 하는 대출 규제인데 근데 정작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실거주자라든가 어쩔 수 없이 가계부채 규모를 줄일 수 없는 차주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이자 상환 부담이에요. 주담보로 의존을 못하니 일정 비중을 신용대출에 의존하고 신용대출에 의존을 못하니 다른 대출에 의존을 한다 그러면 이자 상환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가중되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실거주자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닌가 하는 여론들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신용대출을 조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로 연소득 기준 우리가 DTI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가 DTV죠. DTV. 예. 이 V는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요만큼만 대출해 주겠다. 근데 DTI는 연소득,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연소득 대비 150%가량을 대출을 허용해 주는 현재의 DTI 규제에서 오히려 넘어서서 100%까지 소득 규제. 그러니까 연소득이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내에서의 대출까지 규제 한도를 또 조정하는 그게 이제 신용대출을 제약하는 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 아파트 매매 금액을 보니까 네. 서울 8월까지 아파트 매매 금액을 보면은 한 해 이미 지난해 한 해 그 거래 금액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 과열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잠깐 한번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예. 23년 한 해 동안의 거래량이 34,000여 건. 근데 1월에서 8월까지의 거래량만 해도
3만 8천여 건 예.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까지의 거래량이 아닌 거예요. 거래 총액만으로 봐도 23년에는 36조, 근데 24년 8월까지의 누적 거래 총액이 44조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래량이 늘고 있다. 물론 23년 한 해는 거래량이 급격히 축소된 22년, 23년 그 해랑 비교하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예. 물론 20년, 21년처럼 거래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났었던 그런 장의 모습은 아니지만 가격의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급격히 냉각됐었던 그런 지점을 지나서 기조적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아파트는 거래량도 늘고 지난해보다 지금 거래 금액도 늘었는데 또 네. 전국은 거래량은 지난해를 넘었는데 네. 거래액은 지난 한 해 거래 총액의 92%고요. 네. 또 수도권은 반대로 거래량이 90%인데 거래 총액은 또 지난해를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량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아니 무슨 비수도권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니 무슨 집값이 반등했다는 얘기지? 우리 동네는 전혀 집값 반등하지 않았는데 계속 거래량도 줄고 거래가 일어나지도 않고 가격도 상승하지 않았는데 실제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평균 가격을 보면 아직도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작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대칭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의 상승 국면은 나타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뚜렷한 회복이 전개되지 않는 현상.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현상,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나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리는데 여러 금융 규제나 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예.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똘똘한 한 채에 좀 몰리는 현상.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아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나 뭐 지방 소멸 현상도 우리는 막을 수 없는 변화라고 알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상승 국면에 먼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 국면을 맞이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은 네. 이미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야 상관없지만은 네. 정말 내 집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니까 네.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우려합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 대출을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고 22년, 23년, 24년 상반기 동안 기준금리가 3.5%로 정점을 치솟았던 그 구간에 저축으로 은행에 현금을 두었던 저축자들, 이런 자산가들, 이 자산가들은 금리가 제로금리를 향해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으로 돈을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말 모든 전 재산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실거주자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의 문턱에 가로막혀서 결국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또 상실하게 될까 예.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출 규제 때문에 뭐 갭 투자나 무리한 대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투자 매수의 구매력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네. 뭐 전세가 또 몰리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상승세가 어떻게 해요? 꺾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상승세는 꺾이지만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되긴 어렵겠다라고 저의 진단을 여러분께 먼저 공유해드리고 그 진단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대출 규제는요 사실상 총액 규제가 아닙니다. 2,000조에 달하는 우리나라 가계 신용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주당 가계부채 한도를 제약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많아진다면, 더 많은 차주들이 생긴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거래로 이어진다면 그거는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이 담보대출 규모는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가계부채 총액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차주의 부채 한도를 제약하는 것이니까 이게 대출 한도에 의존해서 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그 해당 차주에게는 혹은 실거주자나 투자자에게는 제약의 효과가 있겠지만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가격 상승할 수도 있는데 나 여기서 예외되면 안 돼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게 정말 대출 규제가 원하는 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방향성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4년 하반기, 25년, 26년까지 누구나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그 폭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금리 인하세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준금리의 하락은 시중금리 하락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대출 한도를 제약하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적용했지만 시중금리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 규제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금리가 떨어지니 매력적이고 대출 규모가 개인당 대출 규모가 그렇게 강하게 줄어들지도 않고 실제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면 나는 여기서 예외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효과까지 생각하면 이게 가격 상승세를 뭐 하락세로 전환할 그만큼의 힘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출 시장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제 실소유자 그리고 고객들은 혼란스러운데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은행장들과 내일 모입니다. 네. 여기서 어떤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일단 대책들로 고려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할 수 있는 수단은 금융정책의 수단은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했으니까 신용대출 규모도 줄이자. 신용대출 규모도 줄이면 또 카드론으로 풍선 효과 있으니 카드론도 못하게 막자. 계속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댐이 있으면 댐에 구멍이 났을 때 구멍을 막는데 댐에 이쪽 부분에 구멍이 또 나서 그 구멍을 막고 이렇게 계속 구멍만 막는 정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가계부채 규모를 최대한 제약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거주자들의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대출도 또 막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전세대출도 또 막는다고 했었는데 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실거주자라든가 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또 금융권에서의 금융 담당자, 금융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이 담당자분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혼선을 좀 막고 일관된 어떤 금융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지금 우리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8월 5일. 그 8월 5일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됐죠. 그럼 미국 고용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실업률이 올라간다든가 취업자 증가세가 꺾였다든가 고용 지표가 꺾이니 고용 지표가 어두워지니 그것에 실망하고 미국 경기 침체 시작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감에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거죠. 역시 미국에서 이탈했고 금요일 날 이탈하는 것을 보고 월요일도 대대적인 조정이 있었고 사이드카 발동했고 그랬었죠. 정확히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한 달 전 월요일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왜요? 미국 그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야. 고용 지표 그렇게 꺾인 거 일시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 한 달 뒤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됐고 고용 지표가 사실은 대부분 괜찮았어요. 다만 그 고용 지표 중에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고용 중에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14만 2천 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6월, 7월보다 늘었습니다. 실업률도 전월 4.3보다 떨어졌습니다. 미미한 변화지만 그 밖에도 임금 상승률도 올랐어요. 여러 고용 지표가 전월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뭐가?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16만 1,000명 정도 기록할 거라고 시장은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미국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역시 그런 흐름을 보면 제가 이 물장구와 물결을 구분하셔라 이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물결로 보면 경기 침체가 강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물장구, 물이 이렇게 튄 거예요. 실업률이 좀 조정됐네? 혹은 신규 취업자 기대 이상을 충족 못하네?
이런 것을 보고 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과도한 우려감, 공포감에 시장에서 내던지고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한 달 전보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학습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발동돼서 오히려 오늘 오전장에는 강한 조정이 있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장으로 마감했고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한 하락이 있었다가 그 하락폭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움직였죠. 그런 모습들이 학습 효과가 발현됐기 때문에 이 경기 지표 몇 개는 좀 안 좋긴 했지만 미국이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가는 게 아니네, 연착륙에 성공할 것 같네 하는 그런 학습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로 이어지면서 이제 마감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합에 가깝게 움직인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연준이 네. 그러면은 어쨌든 내릴 건 확실해 보이는데 네. 0.5%냐 0.25%냐 어느 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세요? 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도 2달 전에 3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게 미국 경제가 우당탕탕하는 경제 위기가 오면 그러면 당연히 B컷입니다. 우당탕탕한 경제 위기 상황, 금융 위기 상황이 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이렇게 과도한 경기 침체나 엄청난 경제 위기 상황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미국의 목표 물가에 거의 부합하게 왔으니 그 숙제 마무리했으니 다음 숙제하자. 이 숙제를 물가 안정이라는 숙제하려고 금리 인상했는데 이 숙제 끝났으니 이제 경기 부양, 고용 안정을 위해서 다음 숙제를 위해서 금리를 서서히 인하하자. 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인 겁니다. 이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은 항상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그래서 항상 베이비 스텝 룰이라는 표현이 있죠. 빅 스텝은 룰이 아닙니다. 그건 이례적인 상황에 빅 스텝, 빅 컷,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컷을 하는 것이지 그렇군요. 통상적인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통화정책 기조를 천천히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추석 연휴입니다. 네. 지금 차례상 비용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네, 매년 이 차례상 비용을 계산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차례상 비용이 전년보다 1.6%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이 물가는 보시는 것처럼 배추 가격 94%, 무 가격 58%, 조기 가격 33%나 상승했는데 어떻게 추석 차례상 비용이 1.6% 상승에 그칠까, 이런 우려감을 더 가지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차례상에 드리는 비용 전체 규모를 좀 줄인다든가 상대적으로 높게 치솟는 그런 식료품 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으로 대체한다든가 그런 의사결정까지 합해서 한국농수산식품공사는 1.6%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체감하고는 전혀 다른 이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동의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사 먹는 품목들은 다 올랐으니까요. 그럼요. 그런가 하면 전기요금도 좀 부담이에요. 지난해 8월보다 이제 지난달이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왜 그렇습니다. 그랬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는 전력 요금, 전기 요금은 보세요. 56,000원, 전년 8월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63,000원이에요. 근데 당연히 올해 여름은 유독 더웠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었겠죠. 사용량도 330kW에서 363kW로 9% 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용량은 9%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13%나 늘었어요. 이것은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그 구간을 설정하는데 높은 전기요금을 가금하는 그런 구간으로 편입된 가구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국민 경제적으로는 전력 요금이 더 많이 과징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누진제 적용으로 아마도 4인 가구 때는 20%대 인상이 전망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대법원이 지난해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긴 했지만 네. 가족 수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럼요. 제가 뭐 이런 질문을 종종 드리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가구 수가 어떤 가구일까요? 1인 가구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가구 수가 2인 가구예요. 예전엔 4인 가구가 기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인 가구를 소위 기본 가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4인 가구는 이제 표준 가구가 더 이상 아닙니다. 1인, 2인, 3인 가구가 더 많아요. 4인 가구보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4인 가구 체제에 맞추는 전기요금 조정보다는 이제는 가구 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났고 앞으로는 더 일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인구 구조, 가구 구조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이 전력요금 산정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석 이후 체감 물가가 어떻게 될지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지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더 높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물건의 가격은 작년에도 5% 올랐는데 그 오른 가격에서 또 2% 오르는 거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표 물가는 물가 상승률이니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아마도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건의 가격일 겁니다.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물가 지표가 전년보다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년 전년보다 물가는 올라왔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가늠하시면 좋겠고 다만 물가 상승률이 좀 2%에 가깝게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것은 이제 통화정책 관점에서의 기대인 것이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 관점에서는 전혀 체감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견임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이재명세가 될 거라고 공세를 펼치며 공개 토론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를 계획대로 실행하면 안 된다는 유예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찌감치 유예론에 힘을 실은 이소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이현희 의원, 그리고 당 지도부인 이현주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되고 선진화되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금투세가 도입되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먹을 욕은 먹겠다며 금투세가 금융세제 선진화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금투세를 시행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다.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두고 조세 원칙을 들어 이미 한 차례 미뤘던 법안을 또 미뤄선 안 된다는 의견과 경제 위기를 이유로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생각이 팽팽히 맞서는 겁니다. 앞서 유예를 거론했던 이재명 대표는 의견 수렴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는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토론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붙여 이재명세로 부르는 것이 민심이라며 연일 민주당을 향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왜 당내 토론을 하면서 자신과의 토론엔 응하지 않느냐며 생중계 토론을 또 한 번 제안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지키고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당과의 협상에 앞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확정해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당원들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예정대로 시행하든 유예론으로 가든 그에 따른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성매매 여성과 자신이 성관계하는 영상 수천 개를 촬영한 뒤 관련 사이트에 후기를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후기 대가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돈을 챙긴 이 남성은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전문가로 드러났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에 수십 대의 전문가용 카메라와 렌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화면이 꽉 찰 만큼 수많은 폴더들이 정렬돼 있습니다. 폴더 안에는 지난 5년간 30대 남성 A씨가 직접 성매매하며 촬영한 영상이 담겼습니다. 모두 1929개로 5TB 분량이나 됩니다. 촬영에는 수천만 원짜리 카메라 렌즈와 조명이 동원됐습니다. 직접 찍은 성매매 영상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를 올리는 데 활용됐습니다. 그 대가로 많게는 건당 40만 원을 업주들에게 홍보비로 받거나 업소 무료 이용권을 챙겼습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는데 나무위키에 등재될 정도로 관련 업계에선 유명인으로 통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로 광학 렌즈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회사의 연구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업주들이 카메라 관련 기술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해 줄 테니 직접 와서 성매매를 하고 그 촬영해서 게재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가 노출된 채로 A씨의 지인에게 유포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기 분당 등 수도권 지역 성매매 업소 8곳을 집중 단속한 경찰은 A씨는 물론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편집한 광고 대행업자와 성매매 업주 등 모두 20명을 적발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고 차선을 못 맞춰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명령했지만 그대로 도주한 만취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 서울 신림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한 채 차를 몬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가 바뀌어도 바로 출발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보였다며 차를 세우라고 했지만 A씨가 그대로 200m 넘게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낮에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 남성 3명은 지난 3일 오전 11시 40분쯤 호텔 방 안에서 단체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황인 수용 명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끔찍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끝에 최소 600명이 숨졌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비슷한 다른 시설에서도 무자비한 폭행에 많은 사람이 숨지고 또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내주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1960년대 설립돼 수십 년 동안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던 부산 형제복지원. 이곳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된 시설 4곳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던 사실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불황인 수용 단속 정책 그리고 시설 운영 지원 전반에 관한 책임을 규명하는 다수의 자료를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인권 침해 실상을 종합적으로 최초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화위는 군사정권 시절 정부 시책에 따라 운영된 이들 시설에서 자행된 다양한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국가주도 건설 사업에 강제로 동원되거나 형제복지원과 이 시설들을 오가며 끝이 안 보이는 회전문 수용을 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립갱생원에서는 연간 200여 명이 숨진 기록이 발견됐는데 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전체 사망자는 적어도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남 천성원 산하 성지원에서는 시신 100수십 구를 의대에 해부 실습용으로 넘기면서 연고자를 찾아보지도 않고 숨진 당일이나 다음 날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 내에서 아동을 출산할 경우 그 출산 당일 또는 바로 다음 하루 만에 해외 입양 목적으로 전원 조치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설 측이 친모에게 친권 포기를 강요한 정황들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 4곳에서 무려 23년을 살았다는 이영철 씨는 1998년 겨우 출소했지만
무수히 많은 사망자를 본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노숙 생활을 이어가며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2011년 북한에 노숙하던 중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나 조개벌이 함몰되고 청각 공판 등 고립증이 생겼습니다. 신도가 되었으나 서울시 주거지 지원 제도를 통해 고소에 들어갔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또 기약 없는 소송전을 벌여야 합니다. 진화위는 국가에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보상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을 기념한 구구절을 맞아 경축 분위기를 띄우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만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는데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이딴 군사 행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76주년을 맞아 열린 경축 행사 모습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평양 김일성 광장을 가득 메웠고 수석단엔 김덕훈 총리와 최룡해 상임위원장 등이 자리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5년 단위 정주년이 아닌데다 올여름 큰 수해로 인한 복구 작업이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역대급 수해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북한 체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구구절 행사에서 볼 수 없었던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이딴 군사 관련 행보로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구구절 당일에도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포병학교와 해군기지, 국방공업 기업소 현지 시찰 소식을 반복해 내보냈습니다. 전군의 철저한 임전 태세를 갖추기 위한 훈련 혁명과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교육 혁명은 그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특히 군수공장인 국방공업 기업소 시찰에선 신형으로 보이는 12축 바퀴 이동식 발사대 모습이 일부 포착됐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가운데 바퀴수가 가장 많았던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싣는 11축 바퀴의 발사대였습니다. 12축 24륜짜리 차량을 공개함으로써 기존의 화성 17보다 더 큰 ICBM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가 수해 속에서도 러시아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 북한 매체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전 소식도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구구절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9개월 만에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자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가을에 때 아닌 폭염이 기승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4도를 웃돌았고요. 9월 상승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더웠습니다. 이렇게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저녁까지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5도, 대전은 23도, 대구는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4도, 대전과 광주는 무려 35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막바지 늦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남은 한 주간 영동과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수술받지 못하는 암 환자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특히 빅5 대형 병원의 암 수술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암 환자마저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숫자가 발표되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건 지난 2월. 의료진 이탈과 함께 진료 공백도 본격화했습니다. 진료 축소는 물론 수술 건수도 함께 감소했는데 가장 중증 환자로 꼽히는 암 환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상급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5만 7천여 명, 1년 전 같은 기간 6만 8천여 명보다 16%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암 환자가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라면 그만큼 수술받지 못한 환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로 꼽히는 유명 대학병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빅5의 암 수술 건수 감소율은 30%에 육박해 비수도권 상급병원과 비교하면 수술 감소율이 2.5배나 됐습니다. 환자 수만 놓고 보면 줄어든 암 수술 환자의 75%가 빅5에서 나왔습니다. 빅5의 진료량이 줄어드니까 암 환자들이 큰 영향을 받은 거죠. 빅5에서 수술 받기로 했던 암 환자들이 지금 수술을 제대로 못 받고 수술까지의 대기 기간이 길어진 거죠. 정부는 지금의 의료 공백 상황을 상급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가는 정상화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증 환자로 꼽히는 암 환자들마저 수술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군의관 235명을 65곳 이상의 의료기관에 파견하기 시작했다며 의료기관의 필요도에 따라 150여 명을 먼저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안에 차례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기 배치된 군의관 15명 가운데 복귀한 8명도 다른 병원으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7,900여 곳 이상의 병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의료기관 2만 7,700여 곳이, 이튿날에는 3,009곳,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에는 3,840곳이 진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 당일과 비교를 하면은 추석 당일 문 여는 곳이 10%가량 늘어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수치는 잠정치로 일정 부분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백지화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인 추계 방식으로 공정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거듭해서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의료계와의 대화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의 점검을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상 월요일에 열리는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응급실 상황을 또다시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추석 연휴 응급실 대비 관련 메시지는 지난달 26일 추석 비상진료체계 언급 이후 회의나 기자회견에 이어 직접 현장까지 찾아가며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대란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의료계와의 대화는 아직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의사단체가 주장한 내년과 2026년 증원계획 백지화 요구에 대해
시기별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미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의료계는 물론 여당에서도 경질론이 나왔던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거취에 대해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2026년도 이후 증원 논의에 대해선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된 안이 아니더라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견을 준다면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며 거듭 대화 테이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과학적 근거로 2,000명을 늘렸다고 강조해온 정부를 상대로 의료계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정부와 의료계가 수개월 극한 대치를 이어오며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터라 합리적인 대화가 어려운 수준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오늘부터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4년제 대학은 오늘부터 13일까지 원서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서 정원의 79.5%를 선발합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내년에 4,610명을 선발하는데 수시 모집을 통해 67%인 3,118명을 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비공개 만찬을 하고 의료 공백 사태 등 현안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동훈 지도부와의 만찬을 미룬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권 내에서는 미묘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휴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일부 의원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불러 만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의사 출신 인요한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는데 2시간가량 의정 갈등을 포함한 현안들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공개 만찬 사실이 알려진 뒤 당내에선 한동훈 대표 등 소위 친한계 인사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을 두고 일부 불편한 기류마저 읽힙니다. 애초 지난달 말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부 의원과만 따로 저녁 자리를 마련한 건 의료개혁 문제로 촉발된 당정 갈등의 영향 탓 아니냐는 겁니다. 당시 예정된 만찬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전격 연기된 배경에 한 대표가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대안으로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은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다양하게 의견 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야 이거 무슨 뭐 추석 이전에 하는 거를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그럼 왜 하는 거야? 대통령실은 사전에 계획된 자리가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갑작스러운 만남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평소 민심 청취를 위해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과도 자주 만난다며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도 추석 이후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 패싱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특히 만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배경에 한 대표를 향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심기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공전하던 신문은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한 신모 씨.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도운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신 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가 불발된 끝에 법원에서 공판 전 증인 신문이 진행됐지만 상황은 앞선 조사와 비슷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에서 신 씨를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 가교구실을 하는 사건 관여자로 명시한 만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신이 형사소추될 염려가 있는 경우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추 염려가 없다고 설득하며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나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다혜 씨의 태국 이주 경위 등을 물었지만 신 씨는 증언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검찰과 신 씨의 문답이 공전하자 재판부는 신 씨의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한 데다 거부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1시간 만에 신문을 중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인물인 신 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해 안타깝다면서도 실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이어 핵심 참고인인 신 씨마저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따로 소집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는 별도 절차라 김 여사 기소 여부가 다시 안건으로 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걸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현명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란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수기를 거쳐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수심위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전국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오늘 34도까지 올랐는데요. 9월 상순 기준 85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역대 가장 더운 9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습도는 낮아졌지만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서울 낮 기온은 34.1도, 9월 기준 역대 2위 기록입니다. 역대 1위인 1939년 9월 2일 이후 85년 만에 가장 더운 초가을 날씨인 셈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경기도 안성 고산면 기온이 36.2도까지 올랐고 대전, 전주, 대구도 33도를 웃돌았습니다. 폭염특보도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강화됐습니다. 추석을 앞둔 9월 중순 무렵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건 무척 이례적입니다. 폭염특보는 지난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9월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해는 작년을 포함해 모두 5차례였습니다. 특히 9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특보가 내려진 해는 2011년, 2022년 단 2해뿐이었습니다. 특히 35도를 웃도는 고온과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번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는데 서울은 가장 늦은 폭염과 열대야가 관측된 날이 모두 9월 8일로 올해 더위 기록에 못 미칩니다. 특히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역대 최고 더위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폭염이 더 이어지고 밤사이 열대야가 다시 지속한다면 서울은 올해 또다시 역대 가장 늦은 더위 기록을 새로 쓰게 되는 셈입니다. 이후 추석 연휴 날씨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12일쯤 자세한 추석 연휴 날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역대급 폭염으로 지난달 낮이고 밤이고 에어컨 켜고 지낸 분들 많죠. 전국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 8월보다 6%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가정집에서는 전기를 얼마나 썼고 요금은 또 얼마나 나올까요? 지난달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은 363kWh, 전기요금은 63,610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전기 사용량은 9%가 더 늘어난 거고요. 요금은 13% 정도 비싸진 겁니다.
자, 이 같은 잠정 집계 지난달 총 전력 사용량을 단순히 2,500가구로 나눠서 계산한 것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사용량과 요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과하게 많이 나왔다면 누진제 구간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단계에 해당하는 451kWh 이상 썼다면 기본 요금만으로 7,300원입니다. 1단계 910원에 비해서 크게 뛰죠. 또 킬로와트 시당 요금도 1단계 120원에 비해서 2.5배 이상으로 확 비싸집니다. 올해 8월 10가구 중에 8가구는 지난해 8월보다 전기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구들은 지난해보다 17,000원 정도 부담이 커졌는데 6월에 비해서 많이 오른 가구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하며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올해 8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6%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전기료가 늘어났습니다. 전기료가 오른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17,000원인데 만 원 이하 오른 가구가 39%로 가장 많고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오른 가구가 28%로 그 뒤를 이었고 10만 원 이상 늘어난 가구도 1%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과 요금 차이가 없는 가구가 1%,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가구도 23%가 있어 전체 가구 평균으로는 지난해 8월보다 13%, 7,500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15,000원을 추가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 31만 3천 가구의 전기요금이 완전 면제, 22만 5천 가구는 만 원 미만으로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에서 9월의 전기요금이 6월 전기료보다 2배 이상 증가했거나 월 요금이 10만 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전 홈페이지와 아파트 월패드를 통해 본인의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조회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직장인들이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상여금도 있을 텐데요. 모두가 받는 건 아니죠.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10곳 중에 5곳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의 그 이유를 물으니까 추석 선물을 주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도 적지 않았는데요. 지급 여력이 없어서 위기 경영 때문에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이런 이유들이 5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절반 넘게 차지했습니다.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적지가 않았는데요. 실적이 좋아서 혹은 경영 상황이 양호해서라는 답은 8%를 밑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추석 상여금 얼마나 지급이 될까요?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 224곳에서 1인당 평균 66만 5천 원가량이었습니다. 직원들 선물 비용으로 평균 8만 원 정도가 드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죠. 조사 기업의 21% 정도는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좋지 않아 지출을 줄여야 해서 직원들에게 회사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상황,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도 추석 선물이 부담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추석에는 3만 원 미만의 중저가 선물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에 마련된 선물 세트 코너입니다.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추석 선물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아무래도 선물 같은 게 비싸다 보니까 그냥 5만 원 미만으로 견과류나 떡 같은 걸로 이제 작은 걸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두 집도 아니고 여러 집 하니까 10만 원 넘는 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죠. 이러한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듯 올 추석을 앞두고 특히 통조림이나 김, 생활용품 같은 중저가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수산물 선물 세트 중에서는 만 원이 넘지 않는 9,900원짜리 김 제품이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한 대형마트의 예약 판매 실적을 살펴보니 5만 원이 넘지 않는 제품 매출이 1년 전보다 4% 넘게 오른 반면 10만 원이 넘는 선물 세트 매출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지난달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 매출 가운데 3만 원 미만 가격대 매출이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50%가량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백화점에서는 300만 원이 넘는 한우나 7억 원대 와인 선물 세트를 선보이는 등 추석 선물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이루어진 서울 아파트 매매 금액이 지난해 한 해 거래 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38,247건으로 지난해 거래량의 112% 수준으로 나타났고 거래액은 44조 9,045억 원으로 지난해 거래 금액의 124%에 달했습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의 거래량은 15만 9,484건, 거래액은 42조 5,002억 원으로 각각 지난해 한 해 72%와 73%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내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치고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까지 거친 뒤에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 절차는 폐지가 되는데 이때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한 뒤에 직권 파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플랫폼 횡포에 대응하겠다지만은 신속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각종 독과점 플랫폼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각 분야 독과점 플랫폼과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사전에 지정해서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그러자 미국 상공회의소와 스타트업을 비롯한 벤처기업협회가 반대하고 나섰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공정위는 의견 수렴 결과 새로운 입법 대신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플랫폼 횡포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응 방식도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유율 60% 이상 기업을 규율하되 스타트업 반발을 막기 위해 연매출 4조 원 이하는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파악하기 위한 주기적 시장 조사를 법제화하고 플랫폼의 입증 책임 강화와 함께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재보다 엄격한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경쟁 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 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사후 대응 방식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 공정위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기한과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하고 복수의 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산기한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인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보다 짧게 할 계획인데 최단 10일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 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춤하는 듯했던 트럼프의 지지세가 회복하면서 승부 예측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는 TV 토론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전 의원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트럼프를 절대 지지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네오콘의 상징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딕 체니 전 부통령도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를 찍을 거라며 트럼프 재선은 미국의 재앙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vote for him, but we will write someone else in. Right. And I think that this time around, that's not enough. That it's important to actually cast a vote for Vice President Harris.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계획이 없다며 트럼프와 거리를 뒀습니다. 이른바 정통보수의 반목에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은 47대 48로 해리스가 주로 앞섰던 8월 조사들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 대선 족집게로 알려진 네이트 실버는 경합주 여론조사 추세를 통해 트럼프 승산이 더 높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수치상으론 해리스가 미세하게 앞서지만 대부분 경합주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겁니다. 해리스 캠프도 스스로 언더독을 자처하는 가운데 코앞에 닥친 첫 TV 토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But it will take almost superhuman focus and discipline to deal with Donald Trump in a debate. It's because he's a master of taking any form or format that is on television and turning it into a show that is all about him. 미국 유권자 28%는 해리스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에 대해서는 9%만 같은 답변을 해 토론에서 부담감은 해리스가 더 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전 연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가 전 연인을 맞고소했습니다. 허웅 측은 지난달 20일 전 여자친구 A 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허 씨 측은 A 씨의 변호인도 조만간 공범으로 함께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공동 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재작년 11월까지 과거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가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되는 일이 최근 자주 일어났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현정 기자가 가상으로 체험해봤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27%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그룹 BTS 멤버 슈가에 이어 숙취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까지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면서 비판의 목소리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게 사고 위험을 얼마나 높일까? 음주 상태를 가정해 운전해 볼 수 있는 기기입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정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데도 좀 어지럽고 시야가 흐릿합니다. 차선을 자꾸 넘나들게 되는데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치로 조정해봤습니다. 화면이 전보다 더 울렁거리고 반응 속도도 확연히 느려진 느낌입니다. 시작한 지 1분이 안 되어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만취 상태에서는 운전은커녕 제대로 몸을 가누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쓴 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이상을 느낄 수 있는 고글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넘어질까 봐 무섭네요. 전문가들은 체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까지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일단은 술을 마셨으면은 다음 날에 아침에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병 반 이상 마셨다. 그러면 최소 10시간, 11시간 뒤에는 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중요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남북 하나재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연고로 숨진 탈북민 합동 추모제를 거행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예원추모관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탈북민 출신 기관장과 사업가,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재단은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들의 넋을 기리고 탈북민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마다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인 안젤라 게오르규가 국내 오페라 공연에서 상대 역의 앙코르 노래에 항의하며 갑자기 무대에 난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관객들에게 제대로 인사 없이 공연을 마무리지어 공연장 측이 공식 사과문까지 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오페라 토스카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이 관객에게 인사하는 커튼콜입니다. 이 공연의 주역이자 오페라 슈퍼스타로 불리는 안젤라 게오르기가 잠시 무대의 모습을 비치더니 환호와 함께 야유가 쏟아지자 이내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앞서 게오르기는 자신의 상대 역을 맡은 테너 김재영이 객석 환호에 한 번 더 곡을 부르자 무대에 나와 이것은 독주회가 아니다. 나를 존중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앙코르 공연을 방해했습니다. 게오르기는 공연을 끝까지 마무리하긴 했지만 커튼콜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SNS에는 너무 오만해 보였다. 내 돈 20만 원 내고 기분 망치고 돌아갔다 등 관객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안젤라 게오르기 측의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한국 관객에 대한 사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92년 데뷔해 30년 넘게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안젤라 게오르규는 공연 전 간담회에서도 다른 배우 발언 중 끼어드는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페라의 많은 빌런 역줄 중에 이렇게 악역을 잘 표현한 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And you are the chief of the police in that epoch. Sí. Imagine, my God. Power, power. 거장 푸치니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무대가 세계적인 소프라노의 돌발 행동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을 남겼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이 내년 1월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유승민 회장은 오늘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탁구협회장 사임 의사를 밝히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유 회장은 협회 업무에 소홀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과감히 사임하게 됐다며 이른 시일 내 새 도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탈퇴 요구를 받는 것과 관련해 해외 아미 팬들이 함께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58개국 127개의 아미 단체는 오늘 연합 입장문을 통해서 BTS 멤버 7명 모두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멤버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과 이상의 책임은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룹 뉴진스가 지난달에 해임된 민희진 전 어두어 대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뉴진스는 어제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2024 더팩 뮤직 어워드에서 4개의 트로피를 받은 뒤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멤버 다니엘은 항상 아껴주고 지켜준 민희진 대표님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임도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말하고 싶다며 대표님 감사드린다, 사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9월 상순을 기준으로 85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기온이 무려 34도를 웃돌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9월답지 않은 폭염은 내일도 계속 되겠는데요.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데 이어서 낮에는 서울 34도, 광주는 35도까지 지속했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맑은 가운데 땡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더위와 함께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다만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늦더위는 수성 연휴 초반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는 점차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돌기 시작하니까 여름에 비해서 음식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가을철에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식중독에 더 쉽게 걸릴 수 있는데요. 선선한 날씨라고 음식을 실온에 보관하는 것은 금물. 꼭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게 좋고요. 먹고 남긴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고 또 나눠 먹는 음식은 각자의 그릇에 덜어서 먹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 등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하고요. 음식은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을을 맞아서 나들이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나들이 음식은 차량 내부에 보관하지 말고 꼭 아이스박스에 보관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신미림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